자, 토지의 특성, 영소성 제 4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소성입니다, 여러분들. 영소성은 비소멸성이에요. 소모되지 않는다. 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자연적 특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적은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막 50제곱미터 토지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절대량이 이 물리적량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되면 표면이 쓸어나갔다 해서 그 자체가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을 배제시킨다. 자, 근데 우리가 거기 박스도 있지만은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인접성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성도 인접성 가능한데, 자, 어때요? 어때요? 이 토지가 유실되면 외부 사양에서 가치는 떨어집니다. 경제적 감가 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29번지에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쓰레기 백장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과 더불어 원가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감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이 감소가 안 되죠, 잘. 그래서 비타라 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재료가 잘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칠판 중에는 생산돼서 소모가 되면 재생산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생산을.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 물리적량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이용권이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제 빵이라든지 먹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원에 갔는데 쉬는 시간에 빵을 갖고 왔는데 5,000원짜리 빵을 옆에 자꾸 빌려달라 그래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야, 빵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야, 다 먹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빌려주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자동차도 렌트카라는 시장이 있는 게 오래 가기 때문에 렌트카 시장이고 주택은 전세 시장. 근데 주택 토지 이 자동차 중에서 토지가 제일 오래 가죠. 연소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또 이제 뭐 절약 분석과 관련된 재고 시장. 자, 토지가 오래 가니까 주택도 오래 가요. 주택 절약이라는 이 기존 주택이 또 있기 때문에 재고 시장이 또 형성되고, 자,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투자자로서 선호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2억 주고 BMW 산 거랑 토지 산 거 중에서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세잖아요. 투자자로서 선호하죠. 부동산 가치 개념 근거로 되기 때문에 항상 장래를 생각합니다. 장래 기대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걸 평가해서 배울 때고요. 내용 요소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아직 감정평가 안 했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직접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배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 배려. 그래서 장기적 배려를 해서 우리가 장기적 배려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수명이 길어지면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를 예측하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또 관리도 잘해야 되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는 취득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도 합니다. 건물은 임대를 받지만 토지는 지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이득, 우리가 소득 이득과 그래서 처분에 대한 양도 차익, 우리가 자본 이득도 다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이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문적 특성은 나온다면 용도의 다양성하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잘 출제가 안 되고 위치의 가변성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다른 건 잘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렇게 가면서 연결시켜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위주로 가는데, 자,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문적보다는 자연적 특성도 잘 나와요. 근데 인문적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인문적에서 제일 잘 뜨는 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토지의 쓰임새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쓰임새가 많으니까 좋고 나쁨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채용이거든요.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간다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나오면 부종성도 있었지만 용도의 다양성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채용의 판단 근거 가장 중요하고요. 부종성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전환이 가능해서, 자, 어떻습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고,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자체는 제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죠. 그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쪽 우리가 수용급 파트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을의 가격 다원설은 가치의 다원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생각하실 때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가격을 이제 가치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치의 다원설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이 하는데 가치는 무슨 많거든요. 잘못된 용도 결정은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것도 비가역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여소수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다는 걸 이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적지론하고 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성에서 안 해줬는데 여기서 하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어때요? 밑에 보시면은 입지론이 있고 적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으진 않아요. 그래서 입지론은, 자, 특정 용도에는 어떤 부지가 적합한가? 주어진 용도입니다. 용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다 지을지, 서울에서도 강남에다 지을지, 어디다 지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주어진 부지, 주어진 용도에 어떤 부지에다 하지라는 부지의 선정이에요. 부지 선정.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임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 부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지론이라는 게 있죠. 적지론이라는 것은 반대로 주어진 부지입니다. 내가 여기 앞에 땅을 샀는데 여기다 상가 건물을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그 다음에 주택을 지을까. 자, 어떠한 용도로 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요. 암기기법이. 자, 입지론에 비읍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지에도 들어가고 부동성이 들어가죠. 자, 이거는 적지론은, 자, 어디가 적합하지? 용도가 다양성인데 용도를 정한다는 건 어디에 적용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읍 들어가는 입지론은 부동성, 적지론은 어디가 적용되지? 그 용도가.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그냥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규모의 변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규모의 변경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용도에 따라서 이 규모가 틀려요. 토지 규모가. 그래서 주거지 단독 연립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을 지원해서 채용을 지원한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거의 안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얘도 인문적 특성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인위적이고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법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병합분할을 할 수 있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사경행의 위치에 대한 가변성은 이건 꼭 보십시오. 나옵니다, 시험 때. 그래서 용병사죠. 그래서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사경이 바뀐다. 그래서 앞에서 안 했던 것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위치 가변성인데, 자, 앞쪽에서 이제 부동성에서 박스가 있었어요. 어떤 박스가 있었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29번지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이건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경행이라는 건,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위치, 또 우리가 공간하고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성에서는 그것만 볼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서서 대형 마트가 들어서 값어치가 올라갔다, 토지의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토지의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근데 인문적 사경행에 대한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주위의 인문적 환경이 바뀌죠. 그래서 이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부동성에 한번 가보세요. 앞쪽에 이제 그 부동성에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부동성 때문에,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하고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경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자체적으로 사경행에 대한 것은, 자, 사회적은, 자, 요거 지워보고 이제 가볼게요.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돼요. 인간. 경제적은 수익이나 돈과 관련된 거고요. 행정적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29번지가 아파트인데 30번지가 공원에 들어섰다. 자, 우리가 이 전철역이, 자, 그러면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이에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장, 공원, 학교, 이 주거 환경이 변하고 인구라든지 가구, 공공시설. 자, 특히 부동산 거래 사용 수익의 간행을 빨간색 쳤죠. 그래서 공공시설이 나오면 인간한테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적은, 자, 누구나 봐도 경제성장, 소득, 국제소식이 다 경제적이거든요. 근데 교통체계라는 게 있어요. 자, 교통체계에 전철이 뚫리거나 도로가 확정되면 먼저 바뀌는 게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는 보통 경제적으로 봐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 경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부담의 상태가 바뀌는 것은, 자, 이거는 경제 환경에 따라서 실질적 부담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조세의 전가라는 걸 배우실 텐데요. 요거는 우리가 그 경제적이에요. 근데, 자, 밑에 보시면은 행정적 위치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세제라는 자체는 세부담은 경제적이에요. 근데 세제는 조세제도가 바뀌거든요. 이건 행정적이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국토성이라는 자체는 뭐 개인의 땅이 전에 땅은 국가의 땅이니까 이것도 인문적이고, 사회성, 공공성 강조해야 되고, 지역성도 지역에 따라 다 틀리니까 인문적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고정성은 투자한 돈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신중한 관리 전략이 필요하고, 고가성은 비쌉니다. 그래서 고가성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유효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진출입이 어렵고,
구매자금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며 금융 미체가 필요하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건물은 거의 안 떠요. 넘기겠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속성으로 제2절에 가시면 자,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산에서 자, 자연이라는 건 그냥 체크만 하세요. 부중성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념이 강조됩니다.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저한 자원으로서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고, 자, 그러면 위치가 잘 나와요, 위치. 그래서 좀 전에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위치를 가볼게요. 자, 그래서 위치라는 자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공간은 조금 강하게 가겠습니다. 위치와 공간. 그래서 위치와 공간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위치는 어떻습니까? 아까, 자, 우리가 좀 전에 그 위치의 가변성을 배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자,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공원이 들어갔거나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다.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지 않고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속성은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예요. 그래서 위치하고 지금 위치로서의 부동산하고 공간만 보세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 성질인데요. 자, 위치는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물리적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위치.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바뀌는 건 상대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가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 자, 이걸 학자들은 경제적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변적이고, 자, 이건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그랬죠. 위치 가변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위치라는 자체가 절대적 위치는 고정돼 있고,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효용성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의 위치는 그냥 개별 획지. 그냥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위치고, 광의는 인근 지역. 조금 지역적 범위가 넓어지고, 최강의는 어떻습니까? 시도 광역적 위치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마샬이 아닙니다. 마샬은 그냥 위치의 중요성만 얘기해요. 위치가 좋으면 그냥 장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허드는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입니다. 그래서 마샬은 위치 가치만 따졌고요. 허드는 자, 지가는 경제지대에 바탕을 두고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가까움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거꾸로 간다면 전철역과 이 아파트가 가까우면 편리해요. 위치가 좋고 땅값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접근성과 근접성은 좀 틀립니다. 근데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봤을 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복합적으로 봅니다. 복합적.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럼 주택이 있으면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요. 자, 거리가 한 40m 떨어진 것은 요거는 근접성이에요. 물리적 거리를 얘기합니다. 물리적 거리. 메다로 잰 거리. 근데 복합적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에 전철, 우리가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부담도 보고요. 거리적도 보고, 엄마 걸어가자. 한 대 맞아요. 시간적도 보고, 쟤보다 더 맞는 건 엄마 콜택시 불러. 한 30만원 나와. 경제적이죠.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접성보다는 접근성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접근성은 시간적, 목적물에 대해서 이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거거든요.
상대적 거리입니다. 절대적 거리가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상대적 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접성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다. 시간, 비용, 노력까지 포함한다. 근데 접근성이 좋으면, 자, 우리가 항상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자,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 예외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 왜냐면 접근성에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이따 보시겠지만, 위험 혐오 시설이에요. 자, 암만 전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지어놨는데 옆에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요. 터지면 한 방에 가죠. 그래서 쓰레기 밀집장은 혐오스럽습니다. 예외고요. 그 다음에 처갓집은 우리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틀리겠죠. 근데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봐봐요. 그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요, 시장은 사업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맞거든. 그죠? 문만 열어서 산다고 사라 그러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맞아야 돼. 그래서 시장 안의 주택은 예외라고 봐야 돼요. 시장 안의 주택.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접근성은. 그래서 용도가 먼저 결정이 되고 용도에 맞는 접근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시험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의 대상물은 아무리 접근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위험 혐오 시설인지 우리가 위험 시설, 혐오 시설은 우리 간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은 너무 또 우리가 위험 혐오 시설이 아니라도 편의시설이나 꼭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접근성이 너무 지나치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시장 안의 주택.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가깝더라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가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우회하는 경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부동산, 용도상 대체, 경쟁력이 커서 독점력이나 흡입력이 약한 부동산. 자, 편의점이나 소매 점포는요. 자, 우리가 접근성이 중요시 됩니다. 고객의 접근성이 중요시 돼요. 상품의 특성이 강하지 않고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되죠. 근데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 부동산은 자, 흡입력이 강하거나 독점 있는 부동산.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시면요. 가이드들이 자, 전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 제절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가 모여 있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무품점이라든지 역,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요양원은 저철역 근처에 있으면 안 되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대한 종류는 자, 실제 거리는 실제 거리를 얘기해요. 매달로 재는 거리. 시간 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운임은 비용이 얼마나 걸리냐. 자, 의식은 초등학교 갈 때 친한 친구랑 가면은 가까이 보이고요. 좀 왕따를 붙으면 멀리 보이죠. 그 다음 밑에 우리가 중요한 건 용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위치 이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위치를 평가할 때는 먼저 용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은 쾌적, 편리성, 상업용은 매상고 수익성, 자, 공업용은 수송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공간이라는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는 거 가는데요. 자, 갑니다. 자, 공간은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원 공간.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이제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을 할게요.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간입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잘라요.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되면 지표가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 지하 공간이라고 그래요.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도 하거든요. 지하, 지중.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유권이 공간적 범위가 자,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고 요즘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 지중, 지하, 입체 공간을 3차원 공간입니다. 토지가 오래가는 영속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은 다 이 3차 공간을 가격을 총합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번의 수평 공간의 확대는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수평 공간의 확대는 직주 분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뭐 구분지상권 같은 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넘기시면은 자 보충학습에 가시면은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우리가 내용적 범위는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하죠. 공간적은 지표, 공중, 지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의회에 가시면요. 우리나라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은 범위 내에요.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메타까지 미치는 구체적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 기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이 되며, 자, 구체적 범위는 이제 해석이 관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죠. 그래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토지 소유권은 3차 공간의 개념으로 파악하지만 무제한으로 지중권과 공중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 넘겨보시면 지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표권은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의 건축물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작물을 경작하는 지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는데, 물에 관한 권리도 포함이 돼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역주의는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 수변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유역지역 선택하고요. 선용지역은 건조지역은 먼저 온 사람이 선택을 해요. 독점적으로. 건조지역을 사용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할 거 없습니다. 자, 지하권으로 갑니다. 지하권은 우리가 사적 지하권하고 공적 지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지하권에는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역 지하공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의 개념 그 자체, 광물, 석탄, 석유,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구조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다 틀려요. 자, 우리나라는 지하수나 안반 등은 사적 소유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채굴된 강물은 이거 별표 치나 보세요. 자, 토지를 파는데 석탄, 석유가 나와. 개인의 권을 인정 못해요. 우리나라는 강화권의 객체인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한계심도, 대심도인데요. 자, 요게 이제 그 내에서는 침해를 받았을 때는 보상을 받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만약에 그 이내, 보통 40m까지거든요. 땅값이 비싼데 40m까지 파겠죠. 그럼 이내는 보상해요. 근데 아래는 보상을 안 합니다. 보상 안 한다. 자, 그래서 밑에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이 예상되지 않는 깊이로 사적 지하권의 최대 범위입니다. 40m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한계심도 이내에서는 보상을 하는데 아래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공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게 사적 공중권이에요. 터치할 수 없는 게 공적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자,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전파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작이라든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사적 공중권은요,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우리가 건물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햇빛을 보이는 일조권, 그 다음에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은 터치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권은 토지구역상의 상충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끝까지 아니죠. 무한대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공중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결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넘기시면은 일조권, 조망권, 용의 TDR이 사적 공중권이고, 공적 공중권은 항공과 접하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동에 대한
공간활동 관련 제도 및 문제점이, 자, 우리가 지상권,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 입체공간의 개념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다음에 할 건데, TDR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 공중공간을 나눠서 행적, 종적으로 하나하나가 공중 획지가 되고 지역권의 대상이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TDR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안에 지하공간 사면 안 되거든요. 이 TDR이나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중공간을 활용합니다. 지하공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나갔을 때는 직장이 도심이 땅에 깔수 비싸니까 직주 분리는 수평공간인데 다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가는 건 이제 우리가 다시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되니까 입체공간이다.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입니다. 입체공간의 활용 범위가 연구돼야 되죠. 그래서 획지도 공중공간도 획지와 분할할 수 있고 임대차 지역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이태 개발권 양도제는 제가 5강 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TDR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마무리하냐면, 자, 앞에 가셔서 아까 공간에서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자,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 독립정착물 토지는 건물과 별개예요.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만 미쳐요. 그래서 아까 종속정착물 담자이나 축대는 별도 동기가 안 되게 토지 일부니까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 자, TDR 자체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에 할 거고요. 공적은 항공권, 접합권. 지하수는 사적이지만 미체공대 강물은 공적. 한계 심도 이내는 보상, 한계 심도 안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끊을게요. 그래서 우리 제가 5강은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TDR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시행도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거기 또 입체공간에 관련 용어에 파인애플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것을 제가 다음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5강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